저는 남편과 살아온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사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살림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족한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딱 중간에 머무르고 있었던 저희 두 사람이었지요. 항상 남편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혹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면서 10원짜리 한 장까지도 아껴 써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당연하게도 저에게 돈을 아껴야 한다며 올가매곤 했었어요. 세상에 짠돌이들이 넘친다고 하지만 우리 남편만큼 짠돌이도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오게 만들었던 인간이라, 초등학생 때 이후로 실천해 본 적 없었던 아나바다 운동을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으로 실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짠돌이 짠돌이 이런 짠돌이가 세상에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사용하는 돈, 물건에 대해 하나하나 집착을 했어요. 글쎄요. 본인은 저에게 그렇게 아끼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되지 실이 되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그게 지질이 궁상으로 보였으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지요. 매일같이 제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한 푼 두 푼 아껴서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 였는데, 사실 집이라는 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마련하나 한 방에 마련하나 마련만 하면 장땡 아닌가요? 10원짜리 몇 개 모은다고 집 사는데 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먹는 것까지도 그건 비싸다, 이걸 사라 참견하는 남편이 얼마나 곱깝게 보이던지. 연애하던 시절에 왜 미리 도망가지 않았냐고요? 연애할 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물건을 골라 선물하고 외식을 하러 다니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한 사람으로만 느껴졌었고, 결혼해서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글쎄 보여주기 식으로 행동했었던 것이었나 봐요. 단지 제가 너무 짠돌이처럼 굴면 도망갈까 봐 아까워도 쓸 땐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에게 돈을 아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생활비까지 죄다 틀어막고서는 내 돈 아껴 쓰란 말이야 하는데, 아 정말 조 패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든 게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내가 제대로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이번 달에 보니까 외식비를 조금 많이 쓴 것 같은데 친구들 만나는 횟수를 좀 줄여보는 게 어때? 그리고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면 1,500원인데 왜 굳이 비싼 프랜차이즈에 가서 맛대가리도 없는 커피를 4,500원이나 주고 마시는 거야? 친구들이랑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만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아, 그렇게 하면 가게에도 민폐를 끼치는 거고. 그게 왜 민폐야? 아예 아니면 친구들이랑 큰 거 한 잔 시키고 난 다음에 컵 하나 달라고 해서 반으로 나눠서 마시면 되지. 원래 대기업들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는 법이야. 아, 커피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쪽팔리게 반으로 나눠 마시자고 그래. 친구들한테까지 나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고 있어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어이씨구. 이게 현명한 소비 습관인 거지. 아유, 어떻게 지질이 궁상이야. 당신은 내가 쪽팔리고 그래? 나 참.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나. 아껴 쓰면 서로 좋은 건데. 아, 내가 굳이 10원 한 장 얻겠다고 땅까지 파고 그래야 해?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거야. 쓸 때는 딱 쓰고 아낄 때는 틀어 막아 아껴야 큰 돈을 모으는 거지. 커피값 아껴서 얼마나 모은다고? 정말 커피값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데, 어느 마누라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선 하하호호 그 앞에서 웃음을 지을 수 있겠냐고요. 인상부터 확 쓰게 되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집이 없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단지 남편이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집을 사야 한다 하고 말을 하는 게, 저희 가족이 살 집이 당장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부동산 쪽 공부를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었었는데, 역시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아보려면 부동산으로 한탕 땡겨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해봐야
크게 한탕 남는 건 퇴직금밖에 없다니까. 내내 쪼개진 월급 받아서 대출금 갚고 자식 키우고 먹고 입고 하는데 쓰고 그럼 남는 게 없어. 큰 돈이 한 번에 굴러 들어와야 저축도 딱 하고 투자도 딱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이 돈을 불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부동산을 좋은 걸 가져야 한다 이 소리야. 문제는 제 허리띠만 주구장창 졸라매고 있었다는 거죠. 아유, 아니, 아끼려면 지도 저랑 같이 아껴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지는 글쎄 회사 생활한다고 돈 쓸 거 다 쓰고 있었으면서 저한테만 카드 내역 일일이 따져가면서 돈 아껴 써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는데 당연히 짜증이 터지는 거죠. 당신은 회사 후배들 술 사주고 밥 사준다고 돈 쓰면서 나한테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친구들이랑 커피 10잔을 마셔봐야 당신이 밥 한 끼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아이, 그러면 내가 선배씩이나 되어서 후배들한테 더치페이 하자고 말을 어떻게 하냐. 가끔은 선배가 밥도 사주고 해야 회사 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지. 다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쓰는 돈이 따지고 보면 독인 객인인데 어째서 나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거냐고. 당신이 이런 잔소리 할 때마다 아주 진절머리가 나.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이지만 당신은 그저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 쓰는 돈이니까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이잖아. 한 달에 5만 원씩만 저금해도 1년이면 60만 원이야, 60만 원. 한 푼 두 푼 모아야 된다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남편이 저에게 하도 생활비를 줄여대라고 잔소리만 퍼붓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돈까지 사치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내가 왜 이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초반에 아이가 잔병치레가 워낙 많았고 열경기를 자주 일으켜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현실이 처참할 정도로요. 저도 나가서 돈을 벌고 있었으면 남편에게 당당하게 굴 수 있었을 텐데 아이를 오롯이 저 혼자 떠맡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오전 시간이 널널해지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저 혼자 쓸 용돈을 마련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돈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만나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이런 넋두리를 했죠. 아휴, 남편이 얼마나 짠돌이인지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 커피 마시는 것조차 감시당하는 기분이라니까. 아니, 내가 무슨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커피도 마시고 끼케봐야 10,000원, 20,000원 쓰는 건데 그걸 아끼라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가 오죽 안 되겠다 싶으면 알바를 해야겠다는 결심까지 들었다니까. 아니, 애한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해? 거기다가 준우 엄마는 준우가 자주 아파서 집에 붙어 있어야 하는 시간도 많잖아. 그러지 말고 내 대학 동창이 이번에 애 낳고 준우 엄마처럼 생각하다가 온라인으로 장사 시작했는데 그게 은근히 쏠쏠하다 그러더라니까. 온라인으로 장사를 시작해? 그거 은근히 손도 많이 가고 까다로운 거 아니야? 쇼핑몰 같은 거 장사하려면 택배 보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아이, 옷 팔고 물건 팔고 그러는 건 아니고 왜 요즘은 사람들이 셀프다 보다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 온라인에 찾아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대학 동창이 글쎄 돌 드레스 있잖아. 그거 대여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 요즘은 돌잔치도 가족들끼리만 소규모로 하는 게 대세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업체에다가 맡기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스스로 찾아봐서 셀프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나도 돌잔치를 가족들끼리 하긴 했었는데 옷을 살 생각만 했지 빌려주는 곳이 있었는진 몰랐네. 거기다가 스튜디오에 가서 애들 촬영하는 거, 그거 너무 비싸잖아. 집에서 옷 빌려다가 입혀놓고 소품 몇 개 이렇게 해서 찍기도 한다고 하던데. 장사 은근히 잘 된대. 집에서 물건만 보내고 받으면 되는 일이라 딱히 뭐 사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준우 엄마도 준우 생각해서 출퇴근 어떻게 해야겠어? 이런 거나 알아봐봐.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아이들 드레스 같은 거 빌려주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후기에도 셀프로 진행했다고 인증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시도는 해보고 싶고 그렇다고 뒤늦게 뛰어들자니 경쟁력에서 딸리는 것 같고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은 백일상이니 돌상이니 전부 셀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여를 하는 업체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손재주가 꽤 좋은 편이라서 평소에 소품 같은 걸 혼자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곤 했었는데 차례처럼 주물럭거리는 것들도 꽤 잘 만들곤 했었어요. 그런 건 문구점에서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몇 개 사서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돌 케이크 모형부터 시작해 돌잡이 용품들을 만들어 봤는데 꽤나 괜찮더라고요. 컨셉도 여러 가지로 꾸며보고 딸용, 아들용, 서양식, 한국식 전부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도 제가 만드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따라하더라고요. 오감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구나 싶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를 보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휴, 아니 당신 시간이 썩어나고 그래? 집거실에 죄다 이게 뭐야? 쓰잘데기 없이 판사봉에 청진기에. 아니, 우리 준호 뭐 돌잡이 다시 할 생각이야? 한두 개도 아니고.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나도 소소하게 일거리 좀 찾아서 해보려고 만드는 거니까. 당신 요즘 셀프로 돌잔치 하는 거 알아? 그런데 쓰는 물건 만드는 거야. 돌잔치를 해도 돌상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대여를 해서 진행하더라고. 이런 거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거 해보려고. 아이고, 사람들이 퍽이나 돈 주고 이런 거 빌려서 하겠다. 분명히 다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고 그럴 게 뻔한데 대여 사업을 하겠다고요? 아이고, 사람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사업을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돌잔치상을 만들어서 대여를 해?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서 애한테 관련된 거 해봐야 오래 못 버텨.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펄렁펄렁거려가지고 이런 게 경쟁력이나 있겠어. 헛짓거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남편은 저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한다면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고 저는 입을 삐죽이면서 남편의 말에 모조리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죠. 이게 처음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의조차 없더라고요. 집에 물건들만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잔소리를 했고요. 친구 엄마들에게 물어보니까 SNS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돈도 들지 않고 효과는 톡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심기일전해서 요즘 유행한다는 SNS에 전부 다 가입을 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르는 세계였는데 SNS에서도 일반인 스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서 돌상에 대여해 주겠다고 말을 했고 공짜로 뿌리면서 홍보를 부탁했어요. 때마침 SNS 스타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돌잔치를 생각하고 있었다며 저에게 단문을 해주었고 저는 공짜로 빌려주면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 사진들을 보고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하는데 와, 이래서 광고에도 유명한 연예인을 쓰는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한탕이긴 했지만 그렇게 한번 땡기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공짜로 빌려주고 홍보를 했고 문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나름의 용돈벌이는 하게 되었어요. 집에 택배 상자가 얼마나 쌓여 있는 거야, 이거? 아주 그냥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네. 이렇게 잡동사니 쌓아두고 지내면서 돈은 얼마나 번다고 그래. 이러지 말고 차라리 정식적으로 출퇴근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나 저러나 집안 살림 안 챙기는 건 똑같긴 하다마니야. 돈은 훨씬 많이 벌 거 아니야. 준우가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마당에 내가 어떻게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야.
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라는 소리지.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어? 이래서 집에 우리 부모님이나 오실 수 있겠어? 아, 참 쓰레기장 같네. 괜히 사업한답시고 헛바람 불어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얼른 이거 다 정리해. 당신이 벌어봐야 한 달에 뭐 얼마를 벌어? 3, 40만 원 버는 거? 그게 다 아니야. 그거라도 벌면 다행이다. 차라리 직장에 다니라면서 저를 무시하고 핀잔을 주었는데 제가 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는지 아이에게 뻔히 발이 묶여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돌상을 대여하는 일이 헛짓거리라면서 무시를 했고 저는 점점 대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장사만 잘 돼서 돈 차곡차곡 모이면 아주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마 하는 생각으로 신제품들도 만들고 인기 있는 상품들은 여러 개 만들어서 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홍보의 효과라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한 건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일부러 공짜로 대여를 해주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요. 장사가 꽤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뒷주머니 제대로 한번 쳐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굳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말을 해봐야 돈 내놔라 저금하자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숨기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어요. 저도 돈이 있어야지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 가까이 돌상 대여 일을 하면서 오전에 택배 보내는 시간에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집에만 붙어서 일 처리를 했고 오후에는 아이 돌보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도중에 시댁에서 일이 조금 터지게 되었는데 저희 시댁이 아파트 5층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엄청나게 낡은 아파트였어요. 오랜 시간 한 터를 잡고 이사도 가지 않고 조금씩 집을 수리하면서 언젠간 이루어질 재개발만 기다리고 계시는 시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집에 하자가 좀 많긴 했어요. 너무 낡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화장실이 특히나 문제였는데 결로도 자꾸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해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거 봐. 겨울만 되면 정말 고드름이라도 얼 것 같이 춥기도 하고 자꾸만 이 결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아파트가 워낙 낡았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다만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싹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구나. 이 집이 평생 버텨야 할 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시부모님께서는 넌지시 저희에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 저에게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모르는 척 했어요. 남편은 시댁 화장실이 처참한 상태니까 고민을 조금 하는 것 같더니만 바로 리모델링을 해드리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요. 나도 솔직히 화장실 보면서 답답하긴 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가 문제긴 한데.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 내가 리모델링 새로 다 해드릴 테니까. 남편이 큰맘 먹고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저에게는 매일같이 돈 아껴라. 한 푼 두 푼 모아야 집을 산다 해놓고서는 시댁에는 아주 통 크게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견적을 받아오라고 말을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차 안에서 살짝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죠. 당신 나한테는 그렇게 돈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더니만 어머님이 화장실 고쳐달라고 하니까 냉큼 알겠다고 견적 받아오라고 하더라. 한 푼 두 푼 아껴야 집 사는 거라며. 에휴, 당신이 봤을 때는 저 화장실이 사람 사는 화장실 같아 보여? 아무리 그래도 돈을 쓸 땐 확실하게 써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저 상태로 냅두고 그냥 버티고 사시라고 그래. 재개발 소식만 기다리시면서 쭉 버티게 하신다고 하잖아. 그래, 나도 알게 알지. 그런데 나한테는 커피값 4,500원도 아깝다고 하더니 리모델링비를 냉큼 준다고 하니까 배알이 뒤틀려서 그런다. 왜? 당신네 집안에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운가 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은 충분히 나올 텐데 말이야.
그럼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저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뭐 안 해도 되는 걸 일부러 뒤집어 엎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저 돈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냐고. 당신 진짜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이랑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서로 감정이 상했고 저는 시댁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남편이 적금을 붓고 있었던 통장을 건드리면 이자율에서 손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저렴한 업체를 찾더라고요. 어찌나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업체를 알아보던지 그 정성이면 통일도 시켰겠다 싶더라니까요. 진짜 저렴한 업체를 찾았다고 신이 나서 공사를 맡기게 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싼 게 비지떡이라던데 저러다가 공사 안 한 것보다 못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글쎄 제 말이 딱 들어맞지 뭐예요. 이 업체가 날로 먹고 튀는 그런 업체였나 봐요. 공사를 저렴한 값에 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완전히 날림 공사를 하는 바람에 누수가 훨씬 심해진 거예요. 시댁은 3일 동안의 공사가 끝이 나고 딱 들어갔는데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화장실 근처에 있는 벽에까지 물기가 흥건하고 아주 난리가 난 상태가 됐죠. 화장실만 문제였었더라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주변 전부가 문제가 된 거예요.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물을 틀어놓은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은 본인이 알아본 업체로 인해서 집이 더 망가졌으니 당황해했고 시부모님은 이러다가 집에 물난리가 나겠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제가 그냥 딱 봐도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태였고 업체는 그대로 남편의 번호를 차단한 건지 뭔지 연락이 닿지를 않았고요. 여기서 더욱더 큰일은 시댁의 공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수가 심해지면서 아랫집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랫집까지 물난리가 나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누렇게 변하고 물기가 줄줄 새고 난리가 났으니까 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이죠. 시댁에서 생긴 누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댁에서 윗집 장판이며 아랫집 천장이며 전부 공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당장 리모델링 할 돈이 없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윗집 아랫집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죠. 아랫집 사람들도 이때다 싶었는지 뭔지 화장실 근처에 있는 벽지까지 곰팡이가 전부 뒤엎었다면서 도배까지 해달라고 배짱을 부렸고 그 주변만 새벽지를 바를 수가 없으니 적당히 타협을 보긴 했는데 윗집에 아랫집에 시댁까지 전부 견적을 내야 하니까 거의 돈이 5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괜히 저렴한 업체 찾아서 잘못 건드렸다가 몇 배로 더 큰 돈을 물어내게 생겼으니까 남편은 망연자실했죠. 견적이 5천만 원이라니.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 돈을 감당해내려면 적어도 적금을 깨야 가능할 텐데. 적금 이율 지금 딱 좋은데 이거 깨면 손해인데 말이야.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해드리는 게 나을까? 정말 머리가 골치 아파서 아주 돌아버리겠다. 그 업체는 왜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문이 닫혀 있는지 모르겠어. 한탕 딱 해먹고 도망가는 그런 곳인가 보지. 아니 애초에 돈 좀 더 들여서 제대로 된 유명한 곳 가서 하든지 돈 한 푼 아끼려다가 이 사달을 낸 거 아니야?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어쩐지 수상할 정도로 견적이 얼마 안 나더라. 그 인간들 그런 식으로 돈에 먹고 남는 게 있나? 진짜 짜증난다. 그나저나 대출을 받을 수나 있으려나? 빚지고 사는 성격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미치겠네. 대출 이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요즘은 금리도 고금리인데. 너무 아까워서 배가 다 땡기네. 혹시 당신은 돈 좀 가진 거 없어? 그 뭐야 그 대여도 엄청 잘 되는 거 같더만 모아둔 거 없어? 나한테 직장이나 다니라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찾고 그래.
내가 보는 눈이 좀 있어서 그런가? 돈이 없는 건 아니지. 당신이 나한테 돈도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무시를 해댔지. 내가 그 돌상 백일상 대여해가지고 돈 좀 모아뒀다. 정말? 와,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더니 당신이 내 인생의 복덩어리인 건 틀림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인구들 사이에서 당신이랑 내가 만나서 결혼까지 딱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 당신 능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냈네. 애 키운다고 그동안 바깥 일에 손을 놓고 있었으니까 내가 잠시 당신의 능력을 착각하고 살았었나 봐. 당신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이제 와서 갑자기? 그래. 당신이 내 능력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네. 당신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기분 상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더라.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생소한 일이라서 당신이 상처만 받고 접을까 봐 걱정되어서 그랬던 거지. 당신 능력 의심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 당신 손재주 좋은 건 내가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 당신이 떠준 목도리 내가 아직도 하고 다니는 거 그거 알지? 당신 손을 타면 다르다니까. 그 집에 널려있는 돌상만 해도 그래. 당신이 만들어서 그런지 퀄리티부터가 때깔부터가 다르다 이 말이야. 남편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저에게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미운하구나 내 남편이고 그렇게 저에게 설설기면서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돈 나올 주머니가 저희 부부밖에 없는 상태에서 제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어차피 내놔야 할 돈이라도 기분은 좋게 내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척을 하니까 남편이 더더욱 칭찬을 해주었죠. 당신처럼 생활력 강한 사람을 만나서 나도 그동안 고생 하나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복덩어리라니까. 집에 짐이 늘어나는 걸 보고 느끼긴 했지.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밤새 이것저것 만들고 고생하더니만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하고 말이야. 당신은 사업가야. 완전히 재주 있어. 언제는 사업하겠다고 나서지 말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사업가 기질이 있어? 당신 너무 돈 때문에 말이 확확 바뀌는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 시간 지나면서 진짜로 후회했어. 당신에게 사업가 기질이 없었다면 아이 어떻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어. 내가 알아보니까 몇 개월 만에 장사 안 돼서 접는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하는 일이라고 내가 몰래 얼마나 알아봤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지 안다면서 주느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제가 슈퍼우먼이라고 하도 칭찬을 해대는 통에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을 떡하니 내놓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시댁을 돕는다 한들 그 대출값 갚는 게 누구 몫이겠어요? 남편이랑 당연히 제 몫이 될 거고 생활비도 줄어들게 될 거고 이자 나가는 돈 생각하면 그냥 제가 가진 돈으로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죠. 물론 제가 돌상 대여하면서 번 돈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그동안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도 있었고요.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시집 올 때 들고 왔었던 푼돈도 조금 더해진 제 인생이 담긴 돈이기도 했으니까 뭐 시댁을 위해 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그랬냐고요? 솔직히 말을 하면 시댁에서 저를 엄청나게 잘 챙겨주셨었거든요. 처음에 리모델링 비용을 남편이 내겠다고 했을 때 삐죽거린 건 남편이 선택적 짠돌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시댁에 쏟아붓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돌상을 대여하는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주변 친척분들도 일부러 소개를 시켜주었었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저에게 생활비를 가지고 핀잔을 주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사실은 시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주신다고 저희 부부를 일부러 초대를 해주셨어요. 좋은 특산품이 들어왔으니까 요리를 해주시겠다고 부른 것이었는데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이기도 하고 양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 두 분이 드시면 딱 맞을 것 같았어요.
괜히 시간 들여서 나눠 먹는 것보단 차라리 외식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고생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아, 뭐 돈이 썩어나? 굳이 엄마가 밥 해주겠다고 불렀는데 왜 나가서 먹자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 없이 쓰는 돈만 아껴도 부자 되겠다.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저 주딩이가 문제다, 문제야. 며느리는 내가 고생할까 봐서 나가서 사 먹자고 말이라도 해주는데 한평생 키운 아들놈이라는 저것은 지 엄마 부려먹자고 한다. 이거 봐라. 이래서 딸이 필요한 거야. 우리 며느리도 나중에 무슨 꼴 당할지 모르는데 주는 저게 지 애비 닮았으면 소가리를 어찌나 할꼬. 아유, 엄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엄마가 밥 해준다고 불렀으니까 집에서 먹자 이 말이지. 솔직히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엄마 밥이 더 맛있잖아. 나는 나가서 먹는 밥이 훨씬 더 맛있더라. 네가 엄마 고생하는 건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이냐? 에휴, 자식이 누구인지 이쯤 되면 나도 헷갈린다 헷갈려. 아이, 엄마가 불러놓고 왜 그래? 참나. 아, 외식하고 싶으면 외식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사람 무한하게 왜 그렇게 말하고 그러세요? 네가 우리 며느리한테 무한하게 군 건 생각도 안 하냐? 저래서 나중에 밥도 못 얻어먹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정신을 차리지. 에휴, 그래, 우리 딸 같은 며느리야.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낫겠다. 포장만 컸지 생각보다 내용물이 별게 없어서 양도 모자라겠어. 그냥 대충 집에서 먹지 뭘 또 귀찮게 나간다고요. 아버지도 귀찮아서 안 나간다 하실걸요. 그럼 너는 이 자식아 네 아버지랑 집에서 대충 해먹던가. 밥하는데 돈 한 번 안 주는 놈이 입만 살아가지고는. 너 이 자식아 아직도 부동산 공부한다고 난리치면서 며느리 속 뒤집어 놓냐? 난리는 난리대로 치고 책값은 안 아깝냐? 공부머리 하나 없는 놈이 무슨 한탕을 노리겠다고? 지가 돈 쓰는 건 안 아깝지? 며느리 말이나 잘 듣고 살아. 나중에 늙어서 눈칫밥 먹기 싫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해야지. 시댁이랑은 워낙 사이좋게 잘 지내기도 했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성품도 좋으셨어요. 거기다가 낡은 집에 살고 계시면서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눈치 보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하실 시부모님께 제가 도움을 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남편이 이래저래 해서 견적이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 때부터 제가 도움을 드리고 돈을 보태드리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제가 5천만 원을 떡하니 내놓자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셨고요. 아랫집 윗집에서 한 요구들까지 다 들어주고 시댁 화장실도 제대로 호텔 화장실처럼 고쳐드렸어요. 고작 화장실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새 집이 된 것 같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돈을 탈탈 털어서 도와드린 뒤에 저는 다시 돌상대여 일을 하면서 또 야금야금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1년쯤 더 지나서 아주 큰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아, 제가 글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멍청한데 이런 사업은 처음이고 온라인으로만 1대1 문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제가 SNS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번듯하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돈을 벌고 있었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카드 결제도 따로 받지 않았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받았었는데 저를 배아파한 사람이 신고를 넣은 건지 뭔지 세금을 엄청나게 후두려 맞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자를 따로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었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아두었던 돈을 한 방에 날린 것은 물론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소문이 났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탈세를 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은 홍보를 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돌더라고요. 사업자 없이 현금 박치기로 장사해서 빌딩을 샀다더라, 탈세를 했다더라 하는 소문부터 시작해서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1대1 메시지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추가로 더 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 돌상이 유명해진 만큼 소문도 걷잡을 수 없이 났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 이상으로 세금에 벌금까지 나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가진 돈을 탈탈 털고도 모자라서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세금도 내야 하고 벌금도 물어야 하는데 지금 가진 돈을 다 털어도 돈이 조금 모자라네. 혹시 여윳돈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 그러길래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게 기본인 것도 몰라서 그래. 간이 사업자만 내도 해결되는 일인데 그걸 왜 안 해서는.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뭐 어디 사이트를 만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 줄 알았지.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고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나. 아이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내가 당신 나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어휴, 갑자기 생돈 날아가게 생겼네. 아까워 죽겠어 정말.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은 왜 해가지고 번 것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은 거 아니야? 어? 이런 식으로 과징된 세금 내는 게 얼마나 아까운 건데. 남편은 제가 시댁에다가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도와줬다는 것은 홀라당 까먹은 건지 뭔지 저에게 온갖 핀잔을 주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일부러 뭐 탈세라도 하려고 이런 짓을 했겠어? 나도 억울하고, 나도 내 바보 같으면 화가 나. 그리고 내가 시댁에 도와준 건 왜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말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리고 그때 우리 집 리모델링 비용 줬던 건 이미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는데 아직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남편이랑 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서로 기분이 상한 상태로 며칠을 보내야 했어요. 저는 수입도 전혀 없고 모아둔 돈도 다 날리게 생겼고 벌금 내느라 친정에까지 손을 벌리게 되었죠.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말을 하게 되었고 조금 혼이 나긴 했지만 딸이니까 도와주셨죠.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제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을 꺼내지 않았으면서 저에게 잔소리만 엄청나게 퍼부었고 저는 솔직히 주눅이 잔뜩 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동안 현금을 받아 챙기고 있었던 것은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알아봤어도 되는 문제였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장사를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저는 죄인처럼 남편의 눈치만 보고 아들만 돌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주눅이 들어 있으니까 시부모님도 마음이 쓰이신 건지 저를 불러다가 힘을 내라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잘 밟고 움직이면 되지 않겠니? 사람이 살면서 다 실수도 하고 그런 거다. 괜찮으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앞으로 또 다른 일 찾아서 하면 되지. 이번 일을 까먹지 말고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야. 교훈은 무슨 얼어 죽을 교훈이야. 마누라가 맞은 세금이 얼마인지나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하마터면 내 적금까지 깰 뻔했다고. 엄마가 지금 이 사람 편 들 때가 아니야. 크게 혼쭐이 나야 2번 다시는 이런 거 하겠다고 안 설치지. 그거 편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작 돈 빌려준 친정에서는 별소리를 안 하셨는데 말이죠. 그래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지냈었는데 글쎄 이런 시기에 하필이면 큰일이 연달아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에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게 되었고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허리가 예전부터 고질병으로 달고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보험 가입도 매번 거절이 되어서 허리 관련한 보험이 없었거든요. 수술비가 지원이 나온다고 한들 디스크 수술이 조금 비싼 것도 아니었고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만 쬐끔 나오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제가 이번에 친 사고로 큰 돈을 세금 내는데 빌려주셨기에 수술비를 한 방에 낼 수 있는 돈이 없었고요. 제가 비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에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5만 원짜리 한 장을 덜렁 던지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이게 내가 가진 재산 전부다. 죽었다 깨어나도 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내 지갑 먼지만 풀풀 날리는 거 보이지? 그리고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이라는 거 말이야.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더라. 그거 다 상술이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지금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 적금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잖아. 내가 언제 현금 있는 거 달라고 했어? 이럴 때 돈을 써야지 언제 써? 나한테 뭐 돈 맡겨놓은 거 있냐? 외국에서는 아예 그런 수술을 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나도 알아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나게 구는 거지. 그리고 수술을 할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나는다니까. 장모님한테 운동하시라고 전해. 운동하시겠다고 하면 아이 그래 내가 운동비 매달 10만 원씩 지원은 해드릴게. 우리 엄마 지금 아예 걷지도 못한다니까.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런데 무슨 운동을 해? 병원에서도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통증도 심하다고 하는데.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아픈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막말하면 안 돼. 나중에 준우한테도 이런 취급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준우한테 왜 이런 취급을 받아? 나 운동 열심히 해서 아예 디스크 터질 일을 만들지 않을 거야. 이런 병은 평소에 운동 안 하고 게을러 터져서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벌금만 안 맞고 세금 문제만 없었으면 수술비 떡하니 지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너 알아서 해. 수술비로 큰돈 날릴 생각하지 말고 돈 아끼라고. 친정엄마가 아픈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남편 때문에 제 속은 시커멓게 타게 되었고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속으로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친척 오빠의 도움으로 아는 사람의 병원을 소개받아서 다른 병원보다는 좀 저렴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비용 부분은 이모가 도와주셔서 해결을 했고 친정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친척분들이 저에게 그런 여윳돈 하나 준비를 안 해주었냐고 잔소리하긴 하셨지만 억울해도 제 탓인 걸 어쩌겠냐 싶더라고요. 남편이랑은 이번 일로 인해서 완전히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말도 섞지 않고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 놈은 아예 반성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일로 꽁해 있을 건데 속 좁게 굴지 말고 먼저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깐죽거리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딱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는 수술 예후가 좋아서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회복을 하는 동안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보살펴 드리게 되었죠. 친정에도 자식이랄 게 저 하나밖에 없었고 제가 돌상대여 일도 접은 마당에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친정엄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게 시간도 딱 맞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아주 대박이 났다면서 신이 나서 제 속도 모르고 막 떠벌떠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나는 될 놈인가 보다.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떡하니 찾아올 수가 있지? 이건 정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라니까. 뭐가 그렇게 대박이길래 호들갑을 떨고 앉아있어.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이 됐어? 그런 거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혼자 꿀꺽했겠지만. 복권보다 더 대박이지. 아주 싼 값에 나온 목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지인의 사돈의 팔촌이 그 집을 팔겠다고 했다지 뭐야.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는 부동산 대박 지역이라고. 나 그 집 사기로 했어. 지금은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계약도 하필 곧 끝난다고 하잖아. 남편은 저에게 휴대폰 지도를 켜서 보여주며 침을 튀기며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나온 집을 사서 가지고 있겠다는 말이었어요. 시세 차익이라도 얻은 다음에 팔아치우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부모님의 집을 이사시켜 주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싸게 나온 집을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 집을 이사시켜 드리겠다고? 아니, 당신 진짜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집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리고 집값이 훨씬 더 오르고 나서 팔아도 되지.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야. 차익도 더 챙기고 우리 부모님 집도 다른 데로 옮겨드릴 수 있고 어딜 가나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을 테니까 말이야. 그 소리가 아니잖아. 아니 우리 엄마 수술비는 고작 5만 원짜리 한 장 던져놓고 뭐? 시댁에는 집을 사주겠다고? 당신 진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이 내 마누라지 뭔데? 이런 걸로 네 집, 내 집, 네 돈, 내 돈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매매 가격이 정말 싸게 나왔어. 주변 시세 반값도 안 해. 나는 당연히 반대야. 당신이 그 집 살 만한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죽어도 안 돼.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건 돈 많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시세보다 싼 집이라고 해도 그 큰 돈을 주고 집을 사. 절대 안 돼.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물리치료를 받고 하느라 그날 이후로 남편과 부동산에 관련한 대화를 하지 못했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던 사이에 남편이 글쎄 대출을 받아서 그 집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노발대발 크게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적어도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어차피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고 내가 모은 돈으로 효도 한번 거하게 해드리겠다는 건데 허락이 뭐가 필요해? 내가 당신처럼 뭐 돈이라도 날려먹을까 봐 그래? 그런 일 절대로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도 마로. 이참에 나도 남들 다 하는 효도 그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남편은 신이 나서 온 동네방네 자기 자랑까지 해가며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떠벌렸는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그런데 딱 한 달 뒤에 남편 얼굴이 죽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승사자라도 만나고 온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한숨만 푹푹 쉬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생겼구나 싶어서 이실직고를 하라고 했더니만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뒤에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글쎄 짐을 전부 싸들고 저희 집으로 제 눈치를 보면서 면목이 없다는 말만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짐이 한가득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니, 남편이 새 집으로 이사를 시켜드린 거 아니었어요? 전세 계약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며칠 동안 일정이 붕 떠서 오신 거예요? 아휴, 내가 답답해서 원. 아니 이놈이 글쎄 뭐 지인의 사돈의 팔촌에 어쩌고 하더니만 우리 낡은 집 정리하고 지 돈에 대출금 보태서 이사시켜준다고 효도한다고 큰소리 떵떵 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부동산이 있지도 않은 허위 매물이었지 뭐야.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 내가 앞이 깜깜해서는 나라고 이런 사기를 맞을 줄 알았겠어요? 그 집 주인인 척하는데 내가 안 속고 배기겠냐고요. 허위 매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 서류도 다 있었다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겠다고 목 좋은 동네에서 시세 절반값으로 나왔다는 그 집이 허위 매물이었다고요? 대출을 받은 게 얼만데. 아니 대출 심사는 어떻게 통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심사를 했던 사람까지 전부 한통속이었던 거 있지. 은행 대출이 안 와서 조금 이자율이 센 다른 곳에서 빌렸더니 전부 사기꾼이었어. 저는 눈앞이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거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은근히 뻔뻔하게 나오는데 정말 머리털 다 뽑아버릴 뻔했죠. 당신 혹시 돈 좀 가진 거 없어? 당장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우리 부모님 지낼 곳도 없어서 일단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속에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시자는 시자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도 방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옷방, 하나는 우리 부부방, 하나는 아이방으로 쓰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거실을 점령하고 저에게 거실에서 지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남도 아니고 그 처가에 말을 해서 돈 좀 빌려오면 안 되나? 수술하시고 나서 보험비 받은 것도 있을 테고 여윳돈 좀 있으실 거 아니야. 이 아이 사기를 맞은 게 내 알바야? 내가 상관할 일이냐고. 보험금? 허리 수술하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외국에서는 취급도 하지 않은 수술이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운동만 하면 된다 어쩐다 하더니만 지금 보험금 받은 거 없냐는 소리가 나와? 너 미쳤니? 제정신이냐고. 일은 네가 다 쳐놓고 나한테 왜 이래? 제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니까 시부모님도 당연히 아무 말 못하고 제 눈치 한 번, 남편 눈치 한 번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라고요. 남편은 지네 부모님 앞이라고 큰 소리 내고요. 내가 뭐 나 좋다고 한 일이야? 어? 아이 우리 부부가 효도 한번 진득하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 일이잖아. 각자 부모 각자가 챙기자는 거 아니었어? 네가 벌인 일에 나는 왜 동참을 해야 하는데. 네가 우리 엄마 수술비 5만 원 덜렁 던졌을 때 난 이미 이혼 결심했었어. 빚만 있고 집도 절도 없는 시부모 모시면서 어떻게 사냐?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했어도 니네 부모 못 모시고 산다고. 이혼해. 아, 예. 우리가 너무 염치도 없이 여기로 찾아온 것 같다. 우리가 어디 친척집이라도 가 있을 테니까 서로 흥분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 좀 하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니요. 저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무리 네 부모 내 부모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 허리 수술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5만 원 던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더니 어머님네 집해드린다고 대출까지 받은 인간이 저 인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미 마음 떠난 거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아 그래. 그럼 준우 두고 가. 네가 애 버리고 가서 얼마나 잘 사나 한번 지켜볼게. 준우는 내가 키울 테니까 몸만 나가라고. 제가 아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아이를 볼모로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말리면서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가 같이 있어야 한다 하는데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평생 부대 끼며 같이 살아봐야 빚 갚느라 서로 챙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전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친정엄마 수술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 무시하는 발언 서슴지 않게 하고 5만 원짜리 하나 덜렁 던진 게 용서가 안 된다고요. 아 그래. 내가 힘들 때 버리려고 하는 사람 나도 필요 없어. 이혼해. 아 그리고 준우는 당신이 키워. 솔직히 준우 나보다 당신한테 정이 더 있으니까 일부러 양보하는 거야. 말이나 못하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결국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그 이후에 몇 번이나 친정을 찾아와서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저를 말리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괘씸하게 생각하긴 하셨지만 이혼은 아닌 것 같다고 저를 꾸준히 설득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정도 다 떨어진 마당에 이렇게 살아봐야 매번 감정 싸움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하겠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제 편을 들어주셨고 시부모님께서도 수술비 5만 원 사건이 충격적이었는지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하고 별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 혼자서만 반성을 못하고 법원 앞에서도 어디 한번 애 딸린 돌싱녀로 잘 살아보라고 난리를 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의 뺨을 짝소리나게 때리시더라고요. 네가 모자란 게 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부동산 공부를 하니 많이 하던 게 허위 매물로 사기를 맞고 이혼이나 당한 게 자랑이야? 너 이 자식아 앞으로 고개 들고 다닐 생각도 하지 말어.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구경을 하니 남편 얼굴 완전 새빨개져서 시어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때리더라고요. 너 같은 거 쪽팔려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다. 지가 잘못해서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뭐 잘났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 너 입 닫고 따라와.
남편의 귀때기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데 남편 놈은 쪽팔리다고 소리치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린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사라지셨어요. 솔직히 예전 시부모님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그만큼 저랑 잘 지내기도 했고 잘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렇게 지 밖에 모르는 남편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한 이혼이니 앞으로 제 인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